네, 앞서 많은 얘기 들으셨죠? 그래도 결국에는 종목이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그 투자 네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이 가장 성과가 좋을까 투표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애널리스트들 각각 피치 한 번씩 들어보시고 최종 투자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용지 의원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유니티라는 종목이고요. 티커는 UUS입니다. 유요? 네, U고요. 유니티의 U를 가지고 있는데 어,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게임 엔진 기업입니다. 네. 게임 엔진 뭔지 아시나요? 자동차인지는 좀 알아요. 그렇죠. 엔진이라는 말처럼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뼈대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임 중에 포켓몬고, 아까 말씀드린 포켓몬고가 유니티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고요. 아, 저는 요새 원신이라는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원신이라는 게임도 유니티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그래서 엔진인가 보네요. 그렇죠. 모든 게임을 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뼈대가 필요하고요. 뼈대 네. 위에 특정한 여러 가지 그래픽이든 이런 걸 얹어야 되는데 뼈대를 제공하고 있는 게 게임 엔진이고 그 게임 엔진 대표가 유니티입니다. 투자 포인트.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가 게임의 광고랑 게임의 결제가 확대되는 구간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니티가 게임 엔진 기업인데 매출의 3분의 2 정도가 광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게임 기업들이, 게임 개발자들이 네. 특히 1인 개발자가 엄청 많은데요. 1인 개발자가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수주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렵다 보니까 유니티가 대신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 엔진 기업이지만 특이하게 월 정액으로 받는 게임 엔진 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영업을 해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 수수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니티의 엔진을 게임을 개발할 때 게임 개발하는 사람이 그거를 뭔가 그 게임 안에서 그 유니티 광고가 나오게끔 거기다 뭔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화면에다가 유니티가 하고 있는 유니티 애드라는 게 있는데 그 설정을 네, 누르시면 바로 광고가 뜨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유저들이 그 광고를 보고 더 많은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메타버스화가 진행이 된다면 광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거를 해주는 게 유니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리얼타임 3D 렌더링이라고 해서 최근에 영화 같은 데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유니티입니다. 어렵네요. 라이온킹 보셨나요? 네? 라이온킹. 그건 봤죠. 라이온킹 실사판이 네. 유니티를 통해 만든 겁니다. 저희 애가 보다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이에나가.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러한 3D 그래픽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네. 뭔가 그래픽들이 소프트웨어 처리가 필요한데 유니티가 거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는 건축이라든가 제조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실시간으로 그래픽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게임 엔진에 사용되었던 유니티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엔진들을 각 개별 기업들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글로벌리 양대 엔진인 유니티와 언리얼로 다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쏠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게임 기업들 중에 게임 엔진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 몇 개 없고요. 대부분 다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쓰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유니티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니티는 모바일 게임에 더 적합합니다. 훨씬 더 개발자들이 개발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모바일 게임의 절반 정도가 이미 유니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더 길게 본다면 차세대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AR이나 VR 같은 컨텐츠들도 네. 이 하드웨어에서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컨텐츠가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유니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AR, VR 기반으로 네. 메타버스가 생긴다면 네. 유니티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스몰캡 회사 아닌가요? 스몰캡이죠. 시총이 네. 30조니까요. 얼마 안 되네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비교해 보면 네. 엄청 작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한 지가 2달밖에 안 됐고요. 2달밖에 안 됐어요? 네, 2달밖에 안 됐는데 52달러에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주가는 100달러가 넘어갑니다. 벌써 2배 갔네요, 이거? 그렇죠. 변동폭이 엄청 크니까요. 스몰캡이니까. 근데도 더 오른다? 그렇죠. 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게임의 인앱 광고나 결제나 메타버스화가 진행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수혜를 받을 건데 각 개별 게임 기업들이 분명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각 개별 기업들은 컨텐츠가 리스크가 있죠.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가 됐든 잘 되는 것들은 다 유니티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진 위원님은 뭐 하시겠어요? 저는 예상하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소.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현 시점에 충분히 추천드릴 만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뭐 많이 아시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윈도우의 기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재 전체 매출 비중에서 윈도우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밖에 네. 안 되는구나. 이제 10%밖에 안 되고 사실은 오피스가 이제 25% 이상 거의 네. 30%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애저 우리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또 나오고요. 그밖에 게임, 링크드인 다양한 비중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990년도에 윈도우 기업이었다면 이제 2000년대는 오피스를 구독 모델로 바꾸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었고요. 이제 2014년에 이제 나델라 CEO가 부임을 하면서 이제는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 저희가 네. 오늘 많이 말한 이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쪽에서 근데 아직 매출 기여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아까 홀로렌즈 뭐 비싸긴 엄청 하지만 비싸던데, 500만 원. 네, 물론 홀로렌즈만 봐서는 그렇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꿈꾸는 것은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윈도우로 어떤 IT 인프라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코로나19 때 굉장히 강하게 네. 잡게 됐죠.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팀스라는 네, 이 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데요. 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은 일종의 플랫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에서 주로 쓰는 아웃룩이라는 이메일도 이 팀스로 다 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스 이용자가 일간 이용자가 올 10월 기준으로 1억 1,50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분명 B2B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팀스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메타버스의 핵심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코로나19 때 기회로 삼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 게임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게임도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이랑 클라우드 게이밍도 구글이 물론 작년에 가장 먼저 출시하긴 했지만 네.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땐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우위에 놓인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9월에 이제 SKT랑도 이제 손을 잡고 별로 인기가 없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네 1,500만 명 이상의 아. 구독자 수를 확보를 맞군요. 했고요. 네. 이 숫자는 이제 3월과 비교해서는 150% 이상 증가한 네.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이 구독형 게임 모델로 성공을 하고 있고 사실 올 11월에 지난주에 엑스박스 시리즈 X라는 새로운 콘솔을 출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엑스박스도 이 구독형 모델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엑스박스는 그 엑스박스를 돈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구독 모델이 아니지 않나요? 네, 그 엑스박스 기기 콘솔을 사면 그 콘솔을 기반으로 구독형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엔 저희가 저희 권영배 위원님 시대에는 팩 같은 거 사지 않았었나요? 아, 그렇죠. 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실물은 사지 않고 구독으로.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엑스박스가 약간 콘텐츠 되게 약하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경쟁 기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걸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게임 같은 경우 과거에 했던 게임을 모두 옮겨와서 현재 이제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독 모델로 이용할 수 있는 점들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조금 차별성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구독형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더 적합한 형태의 게임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인프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아마존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서는 이제 1, 2위 하는 이제 선두 업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업용 서버 70%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기존에 존재했던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퍼블릭 데이터 센터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때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용재 의원님 아마존도 클라우드 많이 하잖아요. 네. 어느 게 좋아요? 지금 수진 의원님이 제가 하고 있는 구글이랑 아마존을 둘 다 저격해가지고요. 잠깐 좀 마음이 화나셨네. 아픈데요. 아, 네. 뭐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다 예, 뭐 다 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영호 의원님 뭐 하실 거예요? 뭐 저 하면은 뭐 항상 한 종목이죠 뭐. 아 그거 네. 한 5년 동안 한 5배 넘게 오르지 않았어요? 4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더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종목 이름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뭐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말 안 했지만 모두가 아실 것 예상하실 같아요. 것 같은데요. 네, 엔비디아고요. 네. 네,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를 봤을 때는 메타버스 하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권영배 의원님이랑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AI를 좀 약간 강조를 드렸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이 바로 AI입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저희가 AI를 얘기를 하면 사실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저희가 만들어지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엔비디아의 쿠다와 GPU를 통합해서 대부분 다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같은 GPU를 만드는 뭐 AMD 같은 경우는 사실 AI 쪽에서 저희가 거의 얘기를 못 해요. 실제로 이쪽 AI 영역에서는 엔비디아만큼 잘하는 업체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향후 이 AI 생태계가 계속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엔비디아의 수요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내년까지 좀 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ARM과 인수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지금 내년 사실 말까지 아마 지금 중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좀 약간 그 ARM 약간 설명 좀 해주세요. ARM이라는 회사는 ISP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그런 네.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그 스택을 파는 회사인데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바일 기기들 있잖아요. 네. 저희가 뭐 퀄컴, 뭐 네. 애플의 A칩, 뭐 미디아텍 그런 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사실 네. 이제 ARM의 라이센스를 기본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소프트뱅크인가가 맞습니다. 매각했던 그 회사. 네네네. 그 알겠습니다. 회사고, 근데 이게 매각하는 발표를 했는데 막상 이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엔비디아가 가져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엔비디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엣지 컴퓨팅 시대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일으켜낼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근거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가속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업보를 기록을 했는데 이 AR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CPU 영역에서는 그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크게 뭐 엄청난 네. 발전을 이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 데이터 센터와 지금 저희가 펼쳐져 있는 그 모바일 기기들과의 그런 호환성이 굉장히 극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둘이 네. 다 하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 말씀드리면은 작년 한 해 동안 ARM이 몇 개의 칩을 출하했는지 아세요? 라이센스를? 칩이요? 네, 몇 개 정도를 위한 칩 그 라이센스를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참고로 엔비디아는 1억 개였습니다. 60억 개, 60억 명이니까. 좀 더 쓰시죠? 100억 개? 22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네. 사용하는 거의 모든 모바일 기기가 이 ARM을 기반으로 다 아니 근데 했다라고 모바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기가 네. 인구 한 명당 하나라고 해도 60억이면 하나는 넘어가죠. 하나는 넘어가죠. 왜냐하면 그래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블루투스 이어폰부터 아. 시작해서 짜증나는 거 다 이어폰에도 들어갑니다. 하나씩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죠. 거기도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 이제 ARM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랑 연결을 시켰을 때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도 ARM이면은 그 호환성이 극대화 되거든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요기를 만약에 엔비디아 잡게 되면은 이 엣지 컴퓨팅 시대에서 굉장히 확고한 위치를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도 더 오른다? 10배가 올랐는데. 일단 이거 승인되면요 대박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건 약간 좀 숟갈을 얹겠습니다. 정영재님 좀 숟갈을 얻을 텐데 자 메타버스 하면은 그래픽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뭘 만들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입니다. 사실 메타버스 하면은 그래픽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 그래픽에서 엔비디아 빼놓으면 섭섭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그래픽이 어느 정도 우선시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엔비디아는 이런 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옴니버스라는 그런 플랫폼도 출시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메타버스를 발전하기 위해 그래픽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GPU 필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차이나 모바일이에요. 네? 왜요? 올드한 거 아닌가요? 너무 차이나 제가 모바일이요? 올드하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아니 여기 네. 유니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이. 갔다가 왜 갑자기 다시 차이나 차이나 모바일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6년 동안 빠졌어요. 6년이요? 6년 내내 빠지고 있는데 네. 일단 투자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 네.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이런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가 생겼다라는 거죠. 통신업 엄청난 규제 산업이고 뭐 좀 전화요금 올리려고 하면 이제 규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 그냥 전화요금 내는 이런 비즈니스에서는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게 떴어요. 그런 것들이 또 그게 연평균 50%씩 성장이 예상돼요. 아직 전체 매출의 비중은 작지만요. 아, 그래도 원래 2, 3% 성장하는 회사가 50%씩 성장하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가 생겼을 때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5G 가입자 수가 뭐 1억 명 이제 간 넘었지만 이게 아직은 그 알프라고 하죠. 인당 그 뭐죠? 요금 네. 이거를 올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G로 바꾸는 사람들은 좀 얼리 어댑터들 네. 이미 4G 시절에도 좀 비싼 요금 내던 사람들이어서 이게 일로 바뀌는 게 크게 이렇게 순수하게 요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아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 이 정도 됐을 때는 충분한 가입자 수가 확보가 되고 그때는 5G용 전용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많이 될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와, 이렇게 뉴스 보는데 갑자기 막 데이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G로 바꿔서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됐는데 그런 뭔가 이제 전화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가입자 수 비중이 쭉 올라가면서 장기간에 걸친 알프 그리고 매출 상승 그런 사이클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빠졌다는 얘기 그 얘기 한 거예요. 6년 동안 알프가 빠졌어요. 근데 알프 내년부터 올라. 이미 약간 그 알프가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전 조금이나마 올해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조금이나마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내리던 알프가 반등한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의미 거겠죠. 있겠네요, 그거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제 배당을 사랑하잖아요. 배당 몇 %씩 나와요? 배당이 없습니다. 아, 그거 봐요. 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6% 배당 주는 6%요? 거예요. 네, 매년 6%. 역시 훌륭하잖아요. 통신주에 네.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5G 관련해서 투자 많이 하면 뭐 현금 많이 들어가서 투자비 많이 들어가서 배당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미 돈 많이 써놨어. 그래서 이게 뭔가 작년 대비 인크리멘털하게 투자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늘어봤자만 5%에서 뭐 많아야 한 7, 8%? 뭐 이미 현금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배당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나 모바일 굉장히 좀 뭔가 많이 좀 힘들었었던 그리고 좀 시대에 뒤처진 주식 같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은 타이밍상 접근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뭐 4종목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뭐 4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내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저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번 디지털 세션 메타버스 관련된 포럼 이번 저희 타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